자,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교재에서 80쪽에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 있죠. 현금수지 측정에서. 그리고 82쪽에 지분복객 계산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게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도가 높다고 했고요. 영업수지 계산의 구조를 알면은 지분복객 계산의 구조도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쪽에는 각 단계별로 내려가는 그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괄호 5번에 영업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괄호 7번에 부채 서비스액 하고요. 나중에 그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소득세 또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괄호 5번, 괄호 7번, 그다음에 괄호 9번에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표시만 해 놓으시고요. 아, 여기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지분복객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처분할 때 한 번 계산하는 겁니다. 매 순전 후 이렇게 앞글자 따시 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본이득세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그게 이제 저기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론적으로 더 많이 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서 나오고 있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84쪽에 있는 어림셈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림셈법에서 이거 먼저 보십시오. 84쪽에 어림셈법이 헷갈리거든요. 이것만 중심을 잡으면 그 앞에 있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과 뒤에 있는 비율분석법은 곁다리로 따라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8가지를 동시에 다 기억하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크게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근데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는 하되 이걸 다 구사는 못 하더라도 각 단계별로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구나. 대략 잡아서 총소득으로 하는 그런 수익률도 있고요. 총자가 붙어 있었죠.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해도요. 총자가 붙어 있었지.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까지는 종합해서 이제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죠? 총이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분투자액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지분투자액하고 세전현금 수지나 지분투자액하고 세후 현금 수지를 이용해서도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이 지분 배당률 이런 표현이 나왔죠. 또 세후 수익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슨 법이다? 수익률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브리핑할 때에 중심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이 브리핑할 때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낸 개념이고요. 몇 퍼센트 수익률. 근데 반대로 투자된 자본이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그게 승수법이라고요. 그게 총 투자액을 회수를 하는 게 있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게 있었죠. 그 맨 위에 소득은 맨 밑에 두 개 빼놓고는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이고요. 맨 밑에 세전이나 세후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이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세후 승수가 되는 거고요. 세전 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세전 승수가 되는 거죠. 순영업 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순영업 소득 승수, 또 뭐 줄여서 순소득 승수. 총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총소득 승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구나. 요렇게만 일단 다시 정리하셔도 돼요. 세부적으로 갔다가 다시 발을 빼서 정리할 때는 커다란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 분석 기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 자, 여기서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건너뛰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 이렇게
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할인이란 단어가 있죠. 할인. 할인이란 말은 지난주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한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숫자가 작아진다 그랬죠. 자, 그렇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 그래요. 지금 화폐 시간가치라는 말을 썼죠. 조금 전에 1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온다면 10억이라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총 10년이 걸린다 그랬죠. 자, 이럴 때 첫해 1억과 둘째 해 1억과 셋째 해 1억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똑같은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간 돈은 지금 나가는데 들어온 돈은 미래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산했죠. 이렇게 하는 거는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이라 하고요. 그럼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겠죠. 이러면 머리 아프겠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에서 거의 안 써요.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거 구별하는 거를 또 엄청 많이 물었어요. 이거 구별하는 거죠. 이거는 난이도 높겠어요, 낮겠어요?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냥 구별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순순해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순현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수익성 지수 이런 단어가 있고요. 내부 수익률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순현가 이렇게 모두 5가지예요.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많을 것 같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현가라는 단어가 있죠. 현가가 뭐예요? 뭐를 줄임말일까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여기 현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뭘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현재 가치로 바꿨다, 할인을 했다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가지 방법 중에 무슨 단어가 3군데나 있어요? 현가라는 단어가 3군데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뭐를 고려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힌트가 다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2가지만 외우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5개를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물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럼 요 5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순소득 승수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5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순소득 승수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물었으니까 이걸 일단 5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고요. 승수는 어디 있어요? 승수는 여기 있잖아요. 수익률법, 승수법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실 8개가 있는데 4개. 그죠? 여러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총자산 회전율, 이걸 비율 분석법에 넣을 수도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율자가 다 붙죠. 율자가 다 붙는데 여기도 율자가 붙어요. 근데 요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승수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런 것들은 다 몇 년 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이것도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인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 틀만 기억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 첫걸음 떼는 상태라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너무 많이 하려다가 여러분들 그냥 쓰러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꼭 갓난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갓난애기 다룰 때 처음에 애를 낳는데 잘 못 들면 이게 목 다치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목을 감을 때까지는 머리를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언제부터 이게 머리가 조금 목이 좀 저기 되죠? 길 때부터인가요? 100일 때부터는 이렇게 자기가 목을 어느 정도는 하나요? 이렇게 들어도.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갓난 애기에서 이제 고담 되면 이제 옹알이 하고 막 이렇게, 옹알이 할 때쯤 되면 이게 한 3, 4월쯤 되면 옹알이가 돼요, 이제. 뭐 애들도 한 6개월 지나면 옹알이 하나요? 그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입도 뻥끗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생각은 나는데 이게 말하고 싶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옹알옹알 해요. 그러다 보면은 5, 6월 달 되면 이제 저보다 먼저 얘기해요. 나중 되면 이제 와서 수업을 해도 돼요. 아무튼 자, 수익률법 승수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비대부채. 나중에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부채. 이게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요거는 부채 감당률. 이렇게.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여기는. 대부 비율. 요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LTV라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매스컴에? LTV. 집값이 1억인데 LTV가 60%다. 이러면은 집값의 60%인 6천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바로 대부 비율이에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개념은 그런데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어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대출해 줄 당시에는 60%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6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60%딱 맞춰서 대출 받은 거죠.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이자도 다 못 갚아서 빚이 더 늘어난다면 대부 비율은 60%보다 넘어설 수 있죠. 초과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대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부채 잔금으로 계산하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자만 내다가 뭐 만기 되면은 다시 연장하고 이런 가계 대출이 많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6천만 원 대출 받아서 계속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그 60%를 유지를 하거나 또는 과거에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6천만 원의 이자만이라도 내더라도 대부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제 1억 분의 6천이 아니라 이제 1억 2천 분의 6천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그죠?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대부 비율이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우가 어떤 거예요? 집값이 내려갈 때가 문제예요. 집값이 한 8천 내려가 보세요. 8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만기가 됐어요. 이제 2년 또는 3년 만기가 됐어요. 근데 2년 만에 8천으로 떨어져 버리면 60% 대부 비율을 적용하면은 68이 48, 여기가 4,800이 나야 되죠. 8,000분의 4,800 해야 60%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자밖에 못 냈단 말이에요. 1,200이 남아있죠. 만기 연장하려면 얼마를 갖다 내야 되는가 하면은 1,2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내야 만기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1,200만 원이 어디 생기겠냐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을 만기 연장할 때는 요걸 때 다시 이렇게 하니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용어를 구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남의 거 비율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남의 거 비율이다. 이게 60%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남의 게 몇 프로다?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70%다. 뭐라고요? 남의 게 70%다. 그 소리는 내 거는 30%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분 비율이라 그래요. 대부 비율에 반대되는 거. 아까 요거 10억짜리 살 때 4억은 내 거, 6억은 남의 돈으로 썼다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60%. 6억 60%. 지분 비율은 40%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게 대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채 감당률 해요. 이제 부채할 때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단어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단어에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겠죠. 요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수록 좋아요. 우리 시험에 이 비율 분석법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예, 이거 어림셈법과 비교해서도 얘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자, 근데 부채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는 내가 지금 이제 아직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1월달 수업에 가서 1, 2월달 또 한 번 질문할 거예요. 가유순전후 하죠. 가유순전후. 유에서 순 내려갈 때 경비 빼죠.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빚 갚죠. 여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한다 그랬죠. 부채는 누가 감당하느냐 물으면 앞으로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남는 게 없겠죠. 맞나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식을 만든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놓으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러면 순영업소득하고 뭐하고 짝짓기가 나와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짝짓기가 돼야 된다고요. 부채는 누가 감당하니까?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니까. 맞나요? 얘가 얘를 감당해야 되니까 요 두 놈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누가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짝짓기 해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채무불이행률이요. 그 밑에 거는 채무불이행률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를 떼서 생각하세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을 때는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채무를 불이행한다.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그건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근데 여기 순영업소득은 아까 이거 1억이고 이게 9천이고 2천 빼서 7천이었거든요. 여기가 9천이고 여기가 7천이었어요. 여기가 3천이고요. 이 7천이 4천만 원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요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얘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는 부채 감당률인데 조금 전에 유효총소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은 경비도 빼고 빚도 갚아야 여기 가겠죠. 얘는 말이에요. 얘는 이 9천만 원은 이 둘 모두를 감당해야 돼요. 7천은 이미 경비까지 뺀 상태니까 요 놈만 감당하면 되지만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모두를 감당해야 세전현금 수지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금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서. 왜? 이 두 단계에서 감당이 안 되면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은 나중에 뭐가 감당이 돼야, 여기까지가 감당이 돼야 세금 내는 거니까 그거를 따로 공식으로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유효총소득은 이 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살펴보는 게 채무불이행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죠. 네, 그래서 숫자를 만들 때 얘는 클수록 좋다는 거는 분자가 클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부채 감당률 클수록 좋다라는 뜻이. 그러면 소득이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영업 소득이 분자로 가고요. 부채를 감당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로 오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여기를 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나누기를 바꾸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누가 누구하고 누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모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률은 누구하고 누구가 짝짓기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합한 거하고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작을수록 좋으니까 나가는 돈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소득이 이제 분모로 가고 여기는 소득이 분자서 클수록 좋았지만 여기가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요. 자, 제가 써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썼지만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분모 분자를 몰라도 되고 이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이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것이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얘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요 위에 있는 놈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채무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X란 말이에요. 얘는 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얘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얘는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감당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가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그 단지 그냥 뭐가 뭐하고 짝짓기 되는지 그 구조만 묻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를 묻는 거는 나중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위에 경비가 빠져나갔으니까 뭐만 감당하면 되지만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면 되지만 요거는 뭐하고 뭐를 다 감당해야 된다.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거 살펴보는 게 채무불이행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지금 단계에서는 짝짓기 하는 정도 그리고 클수록 좋은지 작을수록 좋은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도 당연히 지금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이 투자 분석 기법이 최근 10년간 30문제 나왔어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10년간 30문제란 얘기는 해마다 3문제 나왔다는 얘기. 해마다 3문제. 여기서만.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에서 하나씩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인 거죠. 지금 여기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론이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아직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자세히 안 들어가서요. 따로 안 봐도 돼요. 구별만 하면 돼요.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 있죠. 할업이라 그래요. 할업이 이렇게요. 투자 분석은 할업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할이 뭐야? 할이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하는 방법. 할순순회 이렇게 할순순회.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에요.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여러분들은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애만 쓰는 그런 정도만 하십시오. 따로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숱하게 반복하니까 그냥 꾸준히 열심히 듣기만 하셔도 이게 웬만큼은 이게 비교가 돼요. 다음에 이게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죠.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어요. 현가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 요것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서 현가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 따로 기억하시고요. 어림셈법에는 뭐가 있고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이거는 몇 년 걸리느냐,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순영업 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세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거고, 이거는 수익률, 그야말로 수익률인데 어림잡아 계산한 수익률이에요.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에요. 어림잡아서 총자산 회전율, 비율 분석법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총이나 종합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는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율자가 다 붙죠. 율자가 다 붙고 승수자가 다 붙어요. 더 쉽기는 요놈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가유순전후 공식만 외우면은 요놈들은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승수만 뒤에 붙이면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비대부치였어요. 비대부치. 대는 대부 비율. 남의 거 비율이라 그랬죠? 대부 비율이 70%다. 남의 게 70%다. 그럼 내 거 30%다. 대부 비율이 40%다. 내 거 60%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 비율,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클수록 좋다 그랬고요. 다음에 채는 채무불이행률이다. 이건 누구하고 누구를 짝짓기 한다? 유효총소득과 그 밑에 두 개 있는 경비 빼고 빚 갚고 할 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요거는 작을수록 좋다. 채무불이행률은. 됐죠? 모두 다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다 마치고요. 자, 어떻습니까? 할만한가요? 지금 많이 좀 어렵죠? 이제 어렵다는 게 용어가 너무 많아. 그죠? 지금 여기 다양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 가유순전후도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출제가. 뒷부분에서, 투자론의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현금 수지 측정, 여기서부터 투자 분석 기법까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량은 얼마 안 돼요.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용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분량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론은 이제 조금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데가 여기 금융론일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출도 좀 받고 이랬으면은 좀 알만한 것들이에요. 자, 먼저 86쪽에 그 금융의 개념에서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금 융통을 말해, 자금 융통.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게 이제 융통이 되는 거죠. 그건 참고입니다. 전부 다 86쪽은 뭐 별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수요자들이 자금을 융통하면 뭐고요? 소비자 금융이고요. 건설업체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은 공급자 금융.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오른쪽에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은,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야, 내가 사업하는데 한 5억만 빌려주라. 나중에 이자는 괜찮게 쳐서 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빌렸잖아요. 근데 야, 내가 뭐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할래? 네 5억 대라. 나도 5억 대가지고 우리 반반씩 해서 같이 투자해서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지분금융이에요. 자, 차이는 혹시 이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같이 하자 했을 때는 그 친구한테 5억 줄 의무가 없죠. 근데 빌렸을 때는 나중에라도 다시 벌어서 갚아야죠. 그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아주 큰 차이죠. 이거는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부채금융은 빌려준 쪽에서 끝까지 요구할 수가 있죠. 요거를 소구라 그래요. 소구. 요구한다는 거를 소구.
요구할 수 있다. 소구금융. 이렇게. 소구금융은 뭐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죠. 근데 망했을 때 요구할 수 없는 거는 비소구 그래. 비소구. 이건 무슨 금융?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식 사죠. 주식. 주식 샀는데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럼 그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쪽지가 되는 거예요. 종이 쪽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망했다는 거는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빚 다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부도 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근데 빚이 100억인데 갖고 있는 자산 처분해도 5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도 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50억을 팔아서 빚쟁이들한테 반씩은 나눠줄 수 있다고요. 반씩은. 채권자들이 100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다 팔아도 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다가 1000만 원 빌려줬다면 얼마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주주들은 채권자들은 그 남은 거를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을 줄인다 이 말이에요. 손해는 좀 보더라도. 근데 채권자들이 다 갖고 가고 남는 게 있어야 주주들이 갖고 간다고요. 근데 채권자들도 다 갖고 갈 게 지금 모자라는데 주주가 언제 갖고 갈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 나면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종이 쪽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회사가 잘 나가는데 이제 목적 달성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우리 청산한다. 자, 잘 장사를 잘 해왔고 청산한다. 이럴 때는 자산은 1000억인데 빚은 200억 밖에 안 되고 이러면 200억 빚 갖고도 얼마 남아요? 800억 남잖아요. 그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게 청산이라 그래. 청산. 청산했을 때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한테. 부채금융이 우선권이 있어요. 청산 자산에 대해서. 근데 요거 청산 자산에 대한 권리예요. 자, 그러면 소구금융, 비소구금융 할 때는 소구는 부채금융. 요구할 수 없는 거는 지분금융이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부채금융이에요. 그다음에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채금융한테 있어요. 지분금융은 우선권이 없어요. 맞나요? 그다음에 회사 운영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거 경영참여라 그래요. 경영참여에 대한 권리가 부채금융한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죠. 돈 빌려준 쪽에서는 감나라, 배나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금융에서는 그런 경영참여가 가능하죠. 됐나요? 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걸 구별을 이제 지분금융에는 주식이 대표적이에요. 주식. 부채금융은 채권이 대표적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주식의 리츠라는 거 나중에 공부해요. 리츠. 요거 채권은 MBS, ABS 공부해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MBS, ABS. ABS가 더 큰 말이고요. MBS가 좀 작은 말인데, MBS가 좀 작은 말인데, 요게 더 중요해요. 네, 나중에 하고, 뭐 사채, 차입,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돈 빌리는 거죠. 부채금융이고요. 여기서 우리 부동산 중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증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증자라는 게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본금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분금융, 요건 부채금융. 요거 이제 나중에 하나씩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 이제 다 낯선 것들이죠. 요거 낯선 것들이죠. 지금 요것이 이제 앞으로 금융론에서 더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사실 요거는 이제 용어 정리에 해당하는 정도고요. 금융론은 이제 한 5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날이 지금 어두워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썬팅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가요? 날이 어떻게 좀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느낌에. 꾸물꾸물한 거예요. 제가 몸이 이상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 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전 가르치는 사람, 배우시는 분들보다 제가 젊은 축에 속했거든요. 이렇게 젊은 축에 속했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저보다 나이들이 어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금융론은 여기 이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는 거는 사실 용어에 해당하는 서론이고요. 주로 출제되는 건 이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 매년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 매년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여기도 매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기타는 잡다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기타 사항은 나중에 차차 공부할 겁니다.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좀 쉬운 편일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현 실무에서는 변동금리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변동금리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질문하기가 좀 간편하니까. 요게 이제 해마다 한두 문제 나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건 요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 중에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저당 유동화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다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난이도가 좀 높아요. 증권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리츠라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저 리츠 나왔었죠. 그다음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나와요. 아까 저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죠.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는 요 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데 올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런 주제로 돼 있어요. 전체 주제가. 저 기타에 대한 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기타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있죠.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또는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이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죠. 그 원래도 출제가 됐는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은 연금 개시 시점에 그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원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저당만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걸 처분해서 경매하면은 이제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때까지 대출해 준 거 회수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원래는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런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는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러분들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다들 들어보셨죠? 고정금리는 뭐야?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일정한 똑같은 거죠. 변동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 보셨나요? 어디 뭐 어떤 걸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어요? 오래전에. 요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10년 이상 대출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정도를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짧게 그 만기를 재연장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도
지금 시중에서 5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고정금리가. 5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5년까지는. 근데 5년 초과돼서 10년까지는 시중은행에서는 없어요. 10년, 만기 10년을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중은행은 왜 다 변동금리를 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그게 아니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기가 싫어서.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은행이라는 데서 하는 게 뭔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돼요. 이자 수익이죠. 근데 그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돈이에요? 아니면은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물론 자기 자본도 어느 정도는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자본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은 예금주가 예금한 돈이죠. 그럼 예금주가 예금한 돈은 뭐를 또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근데 그걸로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럼 대출해 줄 때 받은 이자와 예금주한테 주는 예금 이자, 그 차이를 먹는 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돈놀이죠, 돈놀이. 그 차액을 먹는 데가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했다라고 쳐보세요. 10년 만기 이렇게. 10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대출했는데 눈 뜨세요. 예금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대 마진이라고, 예대 마진. 그래서 요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을 예를 들어 2% 포인트를 두고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에서는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 금리 올라갈 때는. 예금 금리 안 올리면은 예금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미 1년 전에 대출 금리를 고정해서 10년 만기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기는 똑같은 이자를 받는데 대출 이자를 예금주한테 주는 이자는 점점 올라간다면 예대 마진이 어떻게 돼요? 예대 마진이 줄겠죠. 이런 이제 불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 상승기라 그래요.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기에는 뭐가 악화된다?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해요.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면은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출 받은 사람이요.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아이고 마침 1년 전에 대출 잘 받았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부담 더 커지지 않고 똑같은 금리로 하는데 시간이 2년 지났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자꾸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나는 대출 금리를 계속 그 금리를 지금 갚아 나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 들까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아탄다 그러죠. 시험에는 갈아탄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시험에는 조기 상환한다 그래요. 다른 걸로 대출 받아서 조기 상환이에요. 대환 대출이라 그러죠. 그 은행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면 딴 은행 가면 되지. 딴 은행 가서 좀 더 싼 이자로 다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 하락기에 수익성이 개선이 돼요? 안 돼요? 수익성이 개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익성 악화 위험이고, 이때는 사람들 일찍 안 갚아요. 굳이 일찍 갚을 이유가 없죠. 이때는. 이럴 때는 싼 이자로 어디 가서
알아봐서 조기 상환을 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대칭적이죠. 이때 좀 안 좋았으면 저때 좀 좋고 이렇게 해야 수익을 맞출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은 일방적으로 누가 불리해요? 은행이 불리하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해요. 대출 기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 대출자. 아, 여기서 대출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 단어는 5월, 6월까지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의 문제예요, 매스컴에. 대출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걸 돈 빌린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임대인, 임차인, 요거 생각하면 돼요. 대차, 아시겠죠? 대차. 이렇게 대출자, 차입자. 대가 빌려주는 거고 차가 빌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기자들이 이걸 매스컴에서 이거를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도 있어요. 매스컴에서 매스컴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이렇게 교정을 해 드려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이제 제가 하더라도 깜빡 이게 한 3, 4월 때 예를 들어 말씀을 안 드렸어요. 3, 4월 달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4월 달에 처음 들으러 왔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5, 6월 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번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의 그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렇게 뉴스에 이 돈을 빌린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면은 그는 그 기자한테 그 메일을 보내야 돼요. 저는 다 메일 그 문구를 작성해 놨어요. 그거 이제 요즘은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맨 밑에 그 기자 메일 주소가 있죠. 터치하면 바로 메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한 문구를 터치해서 바로 보내줘요. 이렇게. 너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저것까지 친절하게 써서 임대인, 임차인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한 서너 번 보내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답장이 한 놈한테서 왔어요. 한 놈이 아니다. 여기자였어요. 고맙다고. 그 사람만 고맙다고 답장이 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씹었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안 했어요. 아니, 경제뉴스를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제뉴스를 기사를 내보내는 자들이 이 기본 용어, 기초 용어를 이렇게 잘못해서 사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시험에서 틀리게 돼요, 이거. 잘못 알게 되면은. 대출자, 빌려준 사람, 차입자, 빌린 사람,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변동금리 뭐겠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한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차입자가 부담하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는데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전가한다. 이렇게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차입자에게 전가. 전가란 말이 또 나왔죠. 전가.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복습할 때 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 했었죠. 처음에 복습할 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그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게 조세 전가죠. 요거는 위험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위험을.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는 이제 위험 관리 기법의 하나예요.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임대차 계약 맺을 때 5년이면 5년 고정 임대료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변동 임대료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고정 임대료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은 자, 2년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월세 받아 생활해야 되는 은퇴한 사람이라면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로 받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생활하는 게 점점 팍팍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에 따라 임대료를 올린다는 계약을 쓰는 거죠. 이러면은 인플레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차입자에게,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것도 위험 전가예요. 또는 보험 가입하는 것도 예를 들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하면은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 화재 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대신 그때는 이제 요금을 줘야 되죠. 보험료를 줘야죠. 예, 그런 게 이제 위험 전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방식이다 볼 수 있어요? 은행한테 유리한 방식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네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면 될까요? 차입자는 이게 유리하잖아요. 그럼 차입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기관이 무작정 이걸로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 당신네들 좋긴 한데 이걸로 하면은 금리를 좀 싸게 해줄게요. 지금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걸로 하면은 3.5%인데 이걸로 하면 3.2%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출발 당시에 누가 더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더 높고 변동금리가 더 낮아요.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2005년인가 6년 처음에 생겼을 때요. 그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거든요. 그 고정금리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만 그렇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선호하잖아요. 선호하는데 문제는 요거를 시중은행에다가 위탁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탁해서 우리 업무 처리 좀 해주세요.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근데 은행에서 지 거를 먼저 팔아요? 아니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거를 먼저 팔아요? 지 거를 먼저 파는 거죠. 고정금리가 좋다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식이죠.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좀 더 싸니까 이렇게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기네들한테는 100번 유리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가계부채 때문에 뭐 LTV 규제한다, 뭔 규제한다, 대출 규제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변동금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금리 올린다 그러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러면은 오늘이 아니구나.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다음 주 목요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오늘이 5, 6, 7. 목요일이 7일이죠. 목요일 7일 맞나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주는 셋째 주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 두목이에요. 두목. 두 번째 목요일 두목. 두 번째 목요일 날 이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정해요. 매월 둘째 목요일이에요. 두목. 기준금리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서 0.25%씩 보통 조절을 하거든요. 0.25%포인트 올린다, 내린다, 유지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 올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올린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게, 올렸어요, 벌써? 언제 올렸어요? 지난달에? 11월 달에 벌써 올렸나? 그 11월 달에는 별로 신경 안 썼네. 노느라고. 11월 달에도 두 번째 목요일 올렸나요, 벌써? 그럼 올리면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돼요. 대출금리든 예금금리든 모든 금리의 기준이 돼요. 그럼 그걸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돼요.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계 가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자 내고 먹고 살고 돈 벌어가지고
한 개 가게의 경우에는 그 이자 부담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그 임계치에 다다르면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요. 봉숭아 아시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지잖아요. 이게 나중 되면 저절로 터지지만 한계 상황에서는 살짝만 손대도 봉숭아 꼭 씨앗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가버리면은 약간의 이자 부담이 이제 기업, 이제 가게가 자빠지는 거예요. 예, 대출 못 갚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쓰러지는 가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도 대출 못 갚아서 이제 부도나고 하는 그런 가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집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고정금리에서는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대출금리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 전가를 하지만, 차입자에게 전가를 하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의 대부분 뭘로 대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1200조가 넘었나요? 가계부채가 엄청나요 지금. 아무튼 문제고요. 아무튼 이제 변동금리를 책정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막 그러시죠. 서류에다가 사인할 때 좀 읽어보셨나요? 안 읽고 그냥 표시한 데만 그냥 사인만 하고 오죠. 뭐 그 내용이 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표시하라는 대로 그냥 사인만 하고 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인할 때고 좀 읽어보시면은 기준금리가 뭐입니다. 몇 개월마다 대출 그 금리를 조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요 기준금리는 조금 전에 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 금융기관의 기준이 되는 금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금리는 요 예금금리로서의 기준금리예요.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금리가 예금주들한테 주는 금리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받는 금리죠. 요 예대 마진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가산금리요. 이게 뭐라고요? 마진, 예대 마진. 요거는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신용도가 높으면은 이런 거는 낮아져요. 신용도가 낮으면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대출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요. 은행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을 때 보통 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각종 예금이 있죠. 그런 각종 예금이 있는데 금리가 다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 은행도 있고 저 은행도 있고 시중은행연합회 회원은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중은행연합회의 회원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자, 은행 그 시제금으로 들어온 그 금고 속에는 이런 금리로 준 것도 있고 저런 금리로 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출할 때는 똑같은 돈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예금으로 받았던 그 예금 금리의 평균적인 예금 금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는 보통 예금에서 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는 거기에다가 마진 붙이고, 어떤 거는 정기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금 이자에다가 마진 붙이고 대출해 줄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이자 금리, 싼 이자, 비싼 이자 예금 준 거를 다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로 1억 받은 게 있고
3%로 1억 받은 게 있어요. 예금 이자를 쳐주기로 하고. 그럼 평균적으로 몇 프로 주기로 한 거예요? 2% 주기로 한 거죠. 여기는 1%고 여기는 3%니까. 1억이. 총 평균적으로 2% 주기로 한 거하고 똑같아요. 2억을 2%.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균적인 예금 금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또 매달 또 계산을 해요. 이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에서요. 은행연합회에서 9개인가 8개 예금 상품이 있어요. 9개인가 8개 그 예금 상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라 그래요. 가중평균 예금금리. 어떤 쪽에서 더 많은 예금이 생겼느냐에 따라 그쪽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가중평균 예금금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코픽스 지수라 그래요. 코픽스 지수 들어보셨어요? 코픽스 지수 요거는 일종의 예금금리다 이 말이에요. 예금금리. 평균적인 예금금리라고요. 그거를 매달 계산해요. 그래서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발표해요.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매달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누가 대출을 받는다면 언제 발표한 코픽스 지수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지난 11월 15일. 11월 15일 날 발표한 그 코픽스 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사람 대출 받을 때 서류 넣잖아요. 신용 등급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변동. 이게 변하는데 몇 개월마다 변하느냐? 코픽스는 보통 6개월마다 변동시켜요. 코픽스 지수 발표는 매달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코픽스 지수는 매달 발표해요. 자, 그러면 오늘 대출 받는 사람이 언제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년 오늘이 12월 5일이면 내년 6월 5일 날 이제 넣을 때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뀔 때는 언제 발표된 코픽스 지수를 근거로 해서 5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하고 11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오르락 내리락 했을지라도 11월 15일 날 발표한 거와 내년 5월 15일 발표한 것이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거 보고 하는 거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6개월마다 변동을 해요. 6개월마다. 근데 이게 6개월마다 변동하는 것이 차입자한테 유리할까요? 또는 1년마다 변동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매달 변동시키는 게 유리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까요? 1년마다 변동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2년마다 변동시키는 게 있고요. 3년마다 변동시키는 게 있고요. 10년마다 변동시키는 게 있고요. 1년마다. 차입자한테요. 10년마다 변동시킨다는 얘기는 고정금리 10년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변동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정금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더 유리하다? 차입자가 유리해요. 그러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빨리 변동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즉시 금리 변동 상황을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조정 주기가 짧아질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더 자주 떠넘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자주 변동시키지는 않고요. 옛날에 CD 수익률로 변동금리를 했을 때도 한 3개월 3개월 정도가 제일 짧았었고요. 지금은 6개월 코픽스 지수로는 됐나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편이에요. 지금 입문과정 치고는. 그래서 87쪽에 있는 내용 88쪽 상단까지인데 거기 뭐 금리 상한이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런 금리 상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시고요. 기본적으로 누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리고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어떤 구조로 결정하는지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좀 쉬고요. 이제 원리균등, 원근균등 나머지 내용들이 얘네들은 좀 난이도가 높아서 오늘 조금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요. 자, 남은 거는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쉬겠습니다.